네. 예. 네네. 네,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네네. 저번 5월 13일 날, 뭐, 책, 그걸 위해서 주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얽힘의 재구성을 위하여. 되게 어려운 강의인데, 저도 좀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근데 잘 또 이렇게 열띤 질문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토론도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책에서 2부, 1부에서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그 홍석우 선생님의 글과 그 네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손화철 그 선생님의 글 일부를 가지고 좀 제가 발제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 민주주의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그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좀 고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은 이 책의 그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맨 마지막 챕터에 송희진 선생이 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가치지향적 전환이라는 맨 마지막 챕터거든요. 여기를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 10일 날은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회가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그 관계에 교회가 어떠한 태도로 참여할 수 있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주로 이 질문이죠. 과학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공명하는가? 그리고 가치의 각축장인 기술은 민주주의와 공명하는가? 좀 이 큰 질문 속에서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과학의 활동에, 그 기술 활동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참여 민주주의를 좀 염두에 두고 저자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이 민주주의와 공명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태도를 가지면서 그 공명 속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읽을 부분은 저자는 이 홍성욱 교수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로 있고요. 이 과학사 전공자였습니다. 서양과학사 전공자인데, 한 15년 전부터는 이 과학기술학 쪽으로 좀 전공을 좀 전향을 해가지고, 그 자기 어떤 학자의 역량을 좀 넓혀가고 있고요. 그 소라철 교수는 지금 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학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 철학으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이제 제대로 기술 철학을 공부했다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라철 교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분이 그 송봉호 장로님 아시죠? 그 예. 송봉호 장로님 아들입니다. 아, 소라철 교수가. 네. 아, 그 송봉호 장로님이 그 네덜란드 화란의 그 캠벨 대학교인가요?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똑같은 학교에서 그 학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욱 교수와 손하철 교수가 쓴 두 글을 가지고 좀 발제를 하는데 주로 홍성욱 선생의 글을 가지고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좀 발제를 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발제를 하겠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이 과학과 민주주의를 관계를 탐색하는 그 시작부터 해가지고요. 좀 어떤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서 과학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로 공명해왔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기술과 민주주의에서 이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함께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과학기술 시민성입니다. 이 과학기술 시민성에 대한 것, 그리고 과학기술 시민성에 입각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인간, 호모 폴리티코스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모두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태도로 이, 이 공명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과학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존 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 머튼이 그 뒤를 이어서 과학과 민주주의 관계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존 듀이는 정치 철학 입장에서, 로버트 머튼은 과학사회학 입장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존 듀이의 그 민주주의와 교육행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이 책에서 존 듀이는 과학은 실험 교육과 이용을 통해 그 인간의 능동적 경험을 풍부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새로운 그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거든요. 그걸 존 듀이가 좀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인간의 능동적 경험은 이 과학의 실험의 과정, 또 실험을 그 교육받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이 이런 능동적 경험을 함으로써 이 능동적 경험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존 듀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 근면, 절제 등과 같은 과학 요소는 이 민주주의 실천 시민 덕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인간이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 시민이 되는데 이 과학이 갖고 있는 정직성, 근면성, 절제성 같은 과학자가 갖고 있는 덕목이거든요. 이런 덕목이 민주 시민의 덕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서 이 존 듀이는 과학과 이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의 어떤 그 관계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책 실행은 실험 과학의 영역에서 지식 증진의 방식과 일치한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주의와 그 실험 과학의 관계성을 계속 가져오면서 그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 실험 과학과 실험 과학의 방법들, 실험 과학을 이용하고 그 방법들이 주는 통찰을 이 시민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히 실험 과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때 이 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과학에 대한 실험 과학에 대한 이해와 응용을 통해서 인간이 능동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데 그 민주주의 시민은 이 능동적인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 과학과 민주주의는 서로 공명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로버트 버튼은 과학사회학자입니다. 어, 이게 로버트 버튼의 박사학위에서 일부 그 챕터인데요. 이 챕터를 학술지에 게재를 했는데 이 아티클에서 로버트 버튼은 과학은 민주사회에서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의 그 과학과 리센코 유전학을 분석을 하면서 어, 소련에서의 그 리세코 유전학이 등장하고 쉽게 사라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보니까 이 스탈린의 그 독재 정치와 이 리세코 생물학 유전학이 또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리세코 유전학은 사실 유사과학입니다. 사이비과학인데 그게 이 스탈린의 정권과 사실 잘 맞아가지고 소련이 리센코 유전학을 받아들였죠. 자, 그런 점들을 보면서 로버트 버튼은 이 민주사회에서만 이 사이비과학이 아니라 이 정통적인 과학, 즉 합리성을 지닌 과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규범을 얘기를 합니다. 보편주의, 공유주의, 이해 중립성, 조직화된 회의주의. 이네 가지 규범을 얘기하는데요. 이 보편주의라는 건 뭐냐면
과학자가 발견해내는 과학 지식은 세계 어디서든지 보편성을 지닌다라는 거고요. 공유주의는 그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면 그 지식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 중립성은 과학자가 과학 연구를 하는데 어떤 경제적 이익, 어떤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의 현상을 파악한다라는 그런 이해 중립성이고요. 그 조직화된 회의주의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기존에 이제 어떤 정당화되어서 권위를 지니는 그런 과학 지식, 그런 과학적 명제에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과학 지식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과학 지식에 끊임없이 도전하라. 이 과학 지식에 대해서 회의감을 품으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겁니다. 또 조직화된 이란 말을 붙임으로써 그 기존의 과학 지식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데 중요한 건 조직화된 합리성을 지니는 방법을 가지고 도전하라. 라는 그런 뜻이죠. 이 네 가지 규범을 로버트 모트는 이 과학의 에토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 로버트 모트는 이 네 가지 과학의 규범, 이 네 가지 과학의 에토스가 과학의 규범이자 동시에 민주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버튼은 이 과학의 에토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과학의 에토스의 그 근저가 이 과학적 합리성이거든요. 과학적 합리성. 그래서 이 과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보편주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공유주의, 이해중립성, 회의주의 이러한 그 규범은 민주적 합리성과 관련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의 활용은 이 과학적 합리성을 지닌 이 과학의 가치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와 서로 공명한다라고 이 로버트 머트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 철학과 과학 사회학에서 이 과학과 민주주의의 어떤 공명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과학 철학의 영역이 이제 펼쳐지면서 어떻게 이 과학 철학 영역에서는 이 과학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 그러니까 반증주의, 그건 논리주의입니다. 논리주의인데요. 자, 논리 실증주의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경험과 관찰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죠. 즉, 과학 지식을 만든다는 겁니다. 즉, F는 MA라는 그 뉴턴의 그 힘의 법칙이 있잖아요. F는 MA라는 뉴턴의 힘의 법칙을 위해서 힘과 질량, 힘과 가속도에 대한 실험들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들을 끄집어낸 거죠. 그것이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증적인 어떤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힘과 질량의 관계,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엮어서 F는 ma라는 힘의 법칙을 만들죠. 이렇게 F는 ma 같은 논리적으로 연결된 과학 명제, 과학 지식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입증돼야 된다는 겁니다. 입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주장은요, 그냥 내가 모든 까마귀는 검어라고 내가 그냥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과학 지식이 되는 건 아니죠. 까마귀를 관찰하러 다녀야 됩니다. 어, 한국에 있는 까마귀 관찰하니까, 까마귀가 검다. 일본에서 까마귀를 관찰하니까 까마귀가 검다. 뭐, 독일에서, 영국에서 까마귀를 관찰하니까 까마귀가 검다. 관찰하는 족족 까마귀를 계속 관찰해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여러 지역에서 까마귀를 관찰했는데, 모두 검더라. 관찰한 까마귀들 다 검더라. 그러니까,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주장이 계속 지지받는다. 계속 이 주장은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입증에 의해서 그 과학의 주장이 지지돼서
유지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는 그런 입증을 통해서 증거가 지지함으로써 증거의 입증을 통해서 과학 지식이 유지된다, 지속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칼 포퍼는 그 과학 지식이란 것이 그 입증, 어떤 증거가 입증을 돼서 지지해서 그 과학 지식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 거죠. 이 도전자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 논리 집중주의는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계속 지지.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고,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면서 어떤 과학 지식이 계속 유지하게 한다면, 칼포포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반증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방어를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까마귀는 희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럼 이 주장이 가능하려면 이 주장에 대한 반대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반대 사례가 찾아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주장이 유지되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발견했더니 까마귀가 검다라는 거죠. 너는 까마귀가 희다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서울에 가서 까마귀를 보니까 검더라? 그러니까 까마귀는 희다라는 이 주장이 틀렸어. 라고 그 주장이 폐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중주의는 반대되는 사례가 나올 때까지 주장이 유지된다는 거죠. 과학 지식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실증주의자는 입증, 반증주의자는 반증이라는 논리에 의해서 과학 지식이 생겨나고 또는 과학 지식이 유지된다라고 봤던 거고요. 이 반증주의의 칼포퍼는 열린 사회의 적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개방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전제주의, 그 마르크스라든지 그런 절대 왕정이라든지 어떤 전제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공격을 하면서 열린 사회, 발전하는 열린 사회는 결국 반증의 가능성, 반대되는 사례, 나와 다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열린 사회 적들이란 것은 반중주의 입장에서 사실 이 민주주의의 가치, 다양성을 포용하고는 그 민주주의 가치와 사실 연결짓는 그런 정치 철학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논리주의 입장에서 과학의 인식적 가치, 입증을 하든 반증을 하든 모두 다양성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토론을 해야 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의견을 의사 합의를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이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합리성을 지니지만 그런 과정이 사실 민주주의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과학 철학자, 특히 논리 실증주의자와 반증주의자들이 말했던 이 논리주의, 논리의 가치, 과학 논리의 가치는 이 민주주의의 어떤 의견을 합의해가는 과정과 공명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토마스 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토마스 쿤은 이 패러다임을 강조했는데 이 과학자는 자기가 따르는 특정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패러다임, 이 자연현상을 해석해가는 어떤 틀입니다. 분석 틀인데요. 이 분석 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조금 뭐 반대되는 사례, 즉, 반증 사례죠. 칼 포퍼가 말한 반증 사례가 뭐 한두 개 있다고 해가지고 과학자들이 쉽게 자기가 꽉 잡고 있는 그런 그 프레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 패러다임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 라는 주장이죠. 자, 이런 주장은요, 이 과학은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좀 독단적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토머스 쿤은 이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이 과학자는 패러다임에 집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계속 온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자기의 그 패러다임을. 이런 점은 사실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독단적이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토마스 쿤을 두는 어떤 그 결론을 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칼 포퍼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 포퍼와 토마스 쿤이 상당히 갈등 구조, 이 어떤 과학과 관련된 정치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이 갈등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토마스 쿤 뒤에 이어서 등장했던 기라성 같은 과학 철학자가 파월 파이어 벤트입니다. 그는 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다양한 전통들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이고 과학은 그 전통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과학이 어떤 지적인 독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이 지적 권위를 다 독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다양한 지적 전통들이 있고 과학은 그 중 하나고 여러 지적인 전통들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다. 자, 이런 점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가치와 서로 공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로운 사회 토론은 모든 사람과 모든 전통의 참여가 완전히 열려 있는 종류의 토론이다. 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공동의 문제는 그 소수의 전문가가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동등한 참여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로 해결된다라는 이, 이 과학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 철학의 개념은 훗날 과학 사회학이 이 시민 참여를 강조하는데 하나의 철학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권위를 독점하는 과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죠. 파이번트를 비판하면서요. 이런 말을 하죠. 자유로운 사회는 과학과 사회 분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과학이란 것은요, 지식의 권위를 독점하려는 과학이죠. 오늘날 말하면 과학주의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주의와 사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자유로운 사회 과학. 다양성, 여러 전통 중에 한 전통인 과학, 그리고 열린 토론, 시민들의 동등한 참여, 이런 파이어 아벤트의 이런 사상은요, 과학 활동과 민주주의가 서로 공명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철학적인 결론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1960, 70년대 때 이런 파이어 벤트 같은 주장이 나왔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그 동서냉정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엘리트 과학자들이 국가의 행정과 정치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과학자들이 너무 많은 걸 독점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원자폭탄 때문에, 뭐 아폴로 계획 때문에, 어, 뭐 수소폭탄이라든지 이런 이러한 어떤 그 당시에 동서냉전 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엘리트 과학자들이 너무 큰 힘을 가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서, 어,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의 기여보다 사실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의 위협이 더 컸다. 이 과학자가 너무 독점을 하고 모든 걸 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그런 과학주의적 풍토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으로 파이 아벤트가 자유로운 사회 과학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뒤에 이어서 이제 과학사회학이 등장을 합니다. 머튼이 열었던 과학사회학이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사회 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회 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은 상당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가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아주 강한 사회 구성주의자들은요, 과학의 내적 가치는 없다라고 말을 하죠. 과학의 내적 가치하고 과학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만들어질 뿐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강한 그 사회 구성주의자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 강한 사회 구성주의가 아니더라도 이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과학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과학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과학이 놓여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정치 경제의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점이 이 사회 구성주의 과학사회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과학자 사이의 규범이나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주장은 사실 미국 과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의 대결 속에서 소련의 과학보다 미국 과학이 우월하다라는 걸 말을 하기 위해서 미국 어떤 과학의 합리성을 그렇게 강조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합리성이 강조된 20세기 어, 중반 후반의 그런 측면들은 사실 미국 과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 아니었는가라고 하면서 이 사회 구성주의자들이 좀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하고 심각하게 오용되고 있다. 자, 이런 과학은 비민주적인 것을 넘어서 반민주적이다. 라고, 상당히 과학에 대해서, 어, 되게 네거티브 입장에서, 비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등장한 것이 위험입니다. 위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건데요. 이 과학이 낳은 문제에 대해서 정작 과학이 답을 줄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저선양 방사능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가? 이걸 알려면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데 1억 마리가 넘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연구 활동이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 저성량 방사능이 이 과학을 통해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거기 이 방사능에서 암 유발성의 문제가 터졌고 근데 이 암 유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해야 됐고 근데 동물 실험을 1억 마리가 넘는 쥐를 갖고 이 당시에 실험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정작 이 과학이 낳은 문제를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던 거죠. 자, 이러한 상태를 트랜스 사이언스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이 터졌는데 과학이 만들어낸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과학이 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트랜스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이 트랜스 사이언스가 등장하는 거 보고 과학사회학, 특히 사회 구성주의 과학사회학들 이런 쪽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전문가의 전문 지식조차 확실치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잘 모르더라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 과학이 이런 위험을 낳을 수 있는데 저성량 방사능이 이런 위험을 낳을 수 있는데 이 위험의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저성량 방사능의 전문가들조차 이 위험성을 잘 확실치 않더라. 이 위험을 잘 모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어떻게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우리가 의존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파생되는 대안 지식의 가능성, 대안 전문성의 특성을 좀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하나의 그때 사례가 뭐냐면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워번 시입니다. 워번시인데요.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17km 정도 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1964년에서 1986년 사이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28명이 있었고요. 그중 16명이 이 시기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망의 비율이요. 그러니까 이 소아백혈병 발생 비율이 미국의 평균 수치의 7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았답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이 워번시에 소아백혈병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느냐? 왜 내 이웃집의 아이가 이 소아백혈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워번시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이게 폐기물이군요. 독성 화학 물질이 담겨 있는 이 드럼통이 무단으로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폐기물통에 있는 이 폐기물이 결국에 에조나 강으로 흘러가서 이 강물이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가고, 그래서 이 독성 물질이 지하수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 지하수를 이 워번시 주민들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수도보다는 우물을 파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우물물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소아백혈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폐기물 중에서 이 워번 주민들이 초점을 맞춘 것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기계 세척제입니다. 기계 세척제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 어,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간독성이라든지 또 신경 교란 착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부작용이 있어서 1977년 이후로는 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을 마취제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됐던 거죠. 아주 기계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것이 깔끔하게 씻어주거든요. 그런데 이 폐기물에 바로 이 트라이클로로에틸렌 폐기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워번의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그래서 이 지하수에 담겨 있는 크라이클로레 에틸렌이 때문에 소아 백혈병이 걸렸다, 발병했다라고 주민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 몇몇 두 명의 생물 통계학자들이 힘을 줍니다. 힘을 주고요. 그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을 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3천 가구가 넘는 이 가구를 다 탐문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화나의 부모하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네, 3천 가구 넘는 이 가구를 어, 탐방을 하고 조사하면서 이 클로르에틸덴과 백혈병 사이의 역학관계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과 싸움을 펼칩니다. 펼치는데 이 당시에는 이 트라이클로르에틸렌이 백혈병과 관련 없다라고 여겨지던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 관련된 그 과학자들은 무슨 소리냐? 클로르에틸렌과 백혈병은 아무 관계 없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주민들이 이 생물 통계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민들이 트라이클로르에틸렌과 백혈병을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낸 거죠. 전문가는 이 역학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비전문가들이 역학관계를 조사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미 연방 환경보호청이 이 우물 펌프를 조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트라이클로르에틸렌이 통해서 오번시에 오염된 그 우물물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회사들이 배출했던 이 트라이클로르에틸렌과 백혈병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미 연방 환경보호청이 입증 자료를 내버리죠.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전문가들은 이 트라이클로르에틸렌과 백혈병의 관계를 거부했어요.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비전문가의 대중들이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역학관계를 입증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비전문가가 과학 지식을 생산했다는 것이죠. 네, 김재상 목사님. 예, 예. 예, 예, 죄송한데요. 조금, 우리가 40분 가까이 돼 가는데, 8시 20분까지 예, 하여간 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속도감을 조금 예, 예, 내주시면. 예. 자, 그래서 뭐냐면요. 그 쉽게 말해서 과학 지식을 만드는데 전문가만 과학 지식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전문가, 대중들도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민 참여의 민주화입니다. 자,
자, 이런 그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참여적 전환이 등장을 합니다. 즉, 시민이란 것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과학 기술의 결과를 향유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과학기술이 나온 문제를 직접 따져보는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수동적인 입장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 과학기술 자체를 성찰하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민 참여 민주화를 위한 시작이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시민이 과학기술이 낳은 사회적 논쟁은 물론 연구 의제를 설정할 때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참여적 전환의 주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참여적 전환, 시민이 참여해서 과학기술 활동에 시민이 참여해가는 이런 과학기술의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을 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수기민주주의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지금 이 21세기에도 되게 중요한 가치로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과학이요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화돼요. 즉 과학은요 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쪽으로 R&D 자금을 풀죠. 우리나라 같은 국가가 먹거리 상업화에 따라서 R&D 자금을 풀고 거기에 과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20세기, 21세기 과학은요 20세기 과학은 군사화, 21세기 들어서 과학은 상업화에 막 매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측면은 과학도 그리 건강하지 못하라는 거죠. 상업화에 치닫는, 자본화에 치닫는 과학은 결국 이 과학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말했을 때 부유층만 접근하게 됩니다. 빈민층은 이 과학의 결과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 지식 활용과 민주주의 가치가 어긋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이 과학의 가치가 과학이 이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그 가치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시민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학의 연구, 의제를 결정하고 과학의 달성 목표를 성찰하고 이런 과정이 시민이 참여해서 이 과학의 방향성, 과학의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공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이러한 그 공명은 이 기후위기 시대 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이 시민 참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도 어떤 다양한 어떤 가치들이 각축을 벌입니다. 편리성, 효율성, 경제성이라는 가치들이 주로 힘을 부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경 친화성, 지속 가능성, 안정성, 민주성이라는 가치가 요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이 기술이 설계되는데 이런 수많은 가치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축을 벌이는 기술의 설계 과정, 기술의 영향평가 이런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민주사회가 품고 있는 그런 가치가 이 기술의 설계에 도입되도록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그 시민 사회가 그 사회적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은 목적을 추구하거든요. 기술이 추구할 목적들을 시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담론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는요, 과학기술 시티즌십, 과학기술 시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즉, 시민이 과학기술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 참여를 위해서 학습하고 성찰하고, 그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실천적으로 관여하는 이러한
어떤 권리, 책무를 과학기술 시티즌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가지는 그런 과학심이 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20세기에 21세기에 상업화된 자본화된 과학의 방향을 수리할 수 있고 또 민주적 가치와 과학기술의 가치가 서로 공명을 이룰 수 하는데 이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가진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민들이 바로 호모 폴리티쿠스라는 거죠. 손한철 교수에 의하면. 그래서 이 과학기술은 비단 어떤 내재적 가치만 있지 않고 외재적 가치,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학기술은 인간과 사회 문제에 대한 숙고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 숙고 속에서 이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가진 그 시민이 이 과학활동과 기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 참여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과학의 가치를 공명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점은 우리가 그 읽었던 희망의 신학에서 네, 제가 이제 희망의 신학에서 서론과 마지막 장, 5장 탈출 공동체에서 좀 이 몇 가지 문장을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이런 희망의 신학에 담겨 있는 이러한 신학적 어떤 소스, 미천이 사실, 어, 우리 기독교가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시민 참여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방향과 목적을 성찰하고 이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교회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천적 저항과 창조적 변혁을 이루어가는 이 창조적 제자직, 이 제자직과 과학기술 시민의 시대인십의 어떤 그 뭐랄까 이 두 사이의 그 관계성을 좀 우리 신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 기독교가 이 과학기술 활동에 과학기술의 목적, 의제, 과학기술의 아젠다를 결정하고 과학기술의 방향, 한국 과학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교회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기독교가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얻은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이 번역의 실력을 갖춰가면서 이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참여 민주주의의 가치 속에서 시민 참여의 그 입장에서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인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끊임없이 성찰의 질문들을 던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워번 시에서 이 주민들이 이, 이 소아백혈병의 역학 관계를 입증해 갈 때 큰 도움을 줬던 것이 트리니티 성공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그 워번시 주민들이 대기업에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을 때요. 이 교회가 이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이 브루스영 신부가 이 교인들과 함께 3천여 가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역학 질문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워번에 있었던 이 소아백혈병, 이 역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트리티 교회는 큰 언덕이 되었어요. 그걸 실제로 이 교회가 역학의 조사 가운데 활동을 하면서 이 소아백혈병, 이 그 트라이 클로로에틸렌이 백혈병과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이 역학관계를 입증하는데 이 워번의 트리니티 교회가 큰 그리스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상 제 강의를 마치고요. 그래서 그 여기에 여러 좀 추천 도서들을 여러 적어 봤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이크를 키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강의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현실하고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또 과학과 우리 일반 시민들의 거리는 꽤 멀지 않습니까?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이 과학 발전에 그 기술의 발달 속도를 전문가들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매우 어렵죠. 예, 어렵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과학이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최첨단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책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시대인 것은 분명히 어마어마한 변화다. 옛날에는 거의 교과서 외에 일반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과학 서적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일반인들이 접해서 읽을 수 있는 과학 서적이 매우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의 대중화의 길은 상당히 열려 있고 열려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과학에 대한 이해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지식적인 갭이 있고 또 과학이 낳는 또 기술이 낳는 어떤 에, 사회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그 담론에 일반 대중이 참여하고 민주주의적 방식, 또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들으시고, 조금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이방이 놀라운 그 최고의 특징은 질문, 응답이 아주 치열하고 매우 진지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이거는 뭐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도 들으면서 느낀 이제 소감 겸해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 오늘 뭐 지난번 강의도 그렇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고방식 또 좋게 이야기하면 또좀더 이렇게 이제 고급진 말로 하자면은 뭐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토마스 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패러다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과학에 대한 좀 패러다임 자체를 좀 많이 또 바꾸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회적인 어떤 이 환경이라든지 여건 이런 거하고도 과학이 너무나 이렇게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다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과학이 잘 발전을 하는데 이제 다른 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산주의 하에서는 잘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주 뭐 이제 큰 틀에서 완전히 이제 맞는 이야기고 현재 어떤 그게 그대로 이제 증명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달되고 이게 또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이라 해야 되겠나? 좀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발전되어 가려고 하면 그 사회 그 구조, 그러니까 정치 체제라든지 또 일반 사람들의 이제 그런 전반적인 어떤 뭐 과학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그 좀 이게 그 주변에 어떤 그런 지식들이 많아야 이 과학이 이 발달되면서 좀 대중화되고 그것이 좀 더 수준도 있고 깊이가 있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할 때 R&D 이쪽 예산을 막 확 이제 깎아버려가지고 이게 뭐 이 두뇌 뭐 유출이 되고 뭐 이런 일들까지 최근에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게 뭐 과학자만 이게 뭐 노력하고 뭐 애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거는 국가적으로 볼 때는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이 과학이 발달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기독교 과학자들도 많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런데 시민사회의 어떤 그 저변 확대, 과학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들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어떤 소그룹이라든지 어떤 시민운동이라든지 뭐 생태에 대해서는 뭐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또 있고 한데 제가 뭐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있는지 그런 모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마 있어도 그 분야에 특별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관심 있는 사람 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또 모임도 하고 운동 겸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오늘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아 그런 그저 큰 데 틀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면서 이 과학이 진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발전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막연한 이야기지만 뭐 그냥 느낌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게, 사실 다음 때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과학 기술 혁신, 과학과 기술이 혁신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이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혁신 정책을 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혁신 정책을 디자인하지 않아요. 요즘 이제 제 전공이 학교 과학기술 사회정책이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예전에 정책연구원 우리나라 그 세종시에 있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연구원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짜냐면 미래 시나리오를 구상을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요. 그 미래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서 한국 사회의 미래, 100년 후의 한국 사회의 미래, 우리 국민들이 어떤 한국 사회를 원하는가 이런 시나리오를 짭니다. 이날 시나리오를 짜고 이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과학의 발전 경로를 설계를 하게 되죠. 음, 이것이 4세대 혁신 정책입니다. 음, 지금의 한국도 우리의 문재인 그 노무현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이 4세대 혁신 정책에 따라서 이 과학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때 이것이 안 됐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2세대 혁신 정책으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어떤 사회를 열망하느냐,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그 나라의 과학기술 혁신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됩니다. 이 미래에 대한 얘기 나누고 그 미래에 대한 가치, 미래의 어떤 이야기를 그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요. 이 미래에 대한 교육을 구체화하면서요. 현실과 미래의 그 차이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과학적 질문이 될 수 있고, 문학적 질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질문을 던지면서 과학이 혁신을 이뤄가고 기술이 혁신을 이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제4세대 혁신 정책의 어떤 설계입니다. 음, 그만큼 그 우리 우재영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회적인 인식 이게 사실 깊고 좀 아름다워져야 돼요. 넓어져야 되고요. 이 시민들이 많은 소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 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그 뭐야 스펙타클의 사회를 읽으면서 대안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바로 그 점이죠. 그 대안 사회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문화적 풍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잠시만. 지금은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국가 그 정책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해서 이제 이끌어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이게 그 시민사회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 더 음, 바람직하고 그것이 더 네네네.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좀 과학기술 분야가 전문가 중심이에요. 음, 여전히 이쪽이 좀 힘이 갔는데요. 그래서 과학계 쪽을 보면 우리가 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과학기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음, 영향평가를 하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 배심원을 모집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시민사회 대표라든지 또 원하는 시민들, 관심 있는 시민들이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환경 영향평가 그 시민 배심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문가와 그리고 이 시민들 대표들이 서로 감도를박하면서 과학이 현재는 지금 영향평가 수준에서 우리나라 되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 기술의 설계라든지 과학의 연구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좀 만들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점이 그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서 하드 정책이 있고 소프트 정책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 정책에서 바로 그런 점들을 요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 성숙해지고 참여 민주주의로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이런 시민사회가 이 과학기술을 모니터링하는 기회들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손 들었으니까 저한테 네네. 네, 네, 말씀해 손 주십시오. 들어주시면요. 예, 예, 오늘 강의 참 정말 그야말로 그 최첨단의 어떤 지식의 향연에 참여한 것 같은 그런 그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런 그 이야기를 좀처럼 우리가 참 듣기가 힘들고 사실 저도 뭐 책꽂이에는 과학에 관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만은 어, 또 열심을 내야 좀 읽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거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에요. 제가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좀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그 교회와 신학대학은 과학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참 아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부터 그때부터 한 대략 10년 정도를 이 창조과학회에서 창조과학 운동을 하고 창조과학회 강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그랜드 캐년 같은데 거기가 노아 홍수의 그런 현장이다 해서 탐사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그것을 교회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 심지어 제가 대구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가서도 몇 시간 강의를 하고 이런 그 아주 만행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만행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과학을 조금 공부하면서 이 창조과학이 완전히 이거는 사이비다. 과학이란 말도 붙일 수 없다. 이게 사이비고
아주 백성들을, 민중들을 현혹하는 그런 그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교회나 신학대학은 과학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무지한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서울신학대학에 그 일어나는 박용식 교수님과 관련한 그런 사건도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런 만행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입니다. 어, 우선 이제 제가 용어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분한테 강의를 들어보니까 뭐 공산주의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의란 말을 쓰는데 영어로는 다 끝이 이즘으로 끝나더라고요. 공산주의도 이즘이고 근데 민주주의는 이즘이 아니고 크라시라는 거예요. 데모크라시. 그래서 엄격히 이야기하면 민주주의란 말은 성립하지 않고 민주정 혹은 여기에 공화제를 포함시켜서 민주공화정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상당히 좀 이해가 됐어요. 12.3 그 계엄 사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다행히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에 대한 어떤 수호 의지가 있고 또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보수 교회들이 민주공화정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조차도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는 신본주의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논리로 목사와 장로에게 무조건 뭐 복종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결국 심정적으로 지금 그 극우 개신교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 붙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그 정광훈 일파들, 소년보 일파들, 김진홍 등과 관련된 그런 쪽에 많은 보수 교인들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현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참 그 과학과 그 어떤 민주 이런 관련해서 너무나 정말 최첨단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깊이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처한 현실은 너무나 좀 처참할 정도로 지금 암담하다.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 그 공감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신건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 그러세요? 이승건 교수님께 수업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에서 들렸던 그 방식 교수와의 그런 사건은 참 그 좀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 과학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참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한가 그런 생각들 사실 많이 하게 되고요. 근데 여전히 그렇지만 뭐 한신대라든지 장신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과학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전라북도에 있는 신학교 하나가 한일장신대학교인데요. 가끔 제가 특강을 하러 갑니다. 신학생들 대상으로 그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 특강들을 하러 가고요. 저번 학기는 좀 이렇게 강의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학교에서 과학 기술에 관련된 교양 과목들이 많이 좀 열리는 그런 추세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전반적으로 확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추세가 보이고 있고, 네, 이 좀 과학기술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면 여기 이제 저는 신학자가 아닌 입장에서 우리 이주건 교수님 신학자가 계시는데 창조 신학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구원에 관련된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면 이제는 그 스펙트럼을 좀 창조에 대한 신학적 논의로 더 커져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그 교우분들 보면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것은 딱 주일학교 수준입니다. 어, 7일 창조, 창조과학, 이 수준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되는 창조에 대한 그런 개념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은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의 책임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깊은 세계를 신학적 사유 없이 그냥 옛날에 배웠던 그 내용을 그냥 전달을 하고 있다는 그 강단에서의 비극이 사실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목회자가 이, 이 창조, 하나님 창조에 대한 그 신학적 사유를 좀 깊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 최근에 전라북도 완주에 그 완주의 근대 문화 유사를 지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요. 그 완주군에 있던 교회 당회록입니다. 이것이 근대 문화로 완주군의 근대 문화로 지정이 되었어요. 왜 당회록이 이게 초기 완주군의 개척되던 초기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의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당회록인데요. 왜 당일옥이 완주군의 근대문화재로 지정이 됐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담당자가 이러더라고요. 민주적 결정을 보여주는 문서라는 거죠. 예, 민주적 결정. 조선의 그러한 가부장적, 유교적 가부장적인 그러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입장에서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 과정, 그 과정들이 당회로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완주군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놀랐어요. 지금의 당회를 생각하면서 야, 이 초기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교회 개척, 교회 성장 뭐 이런 입장에서만 생각했지. 초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던 그런 유산에 담겨 있는 사회적 의미, 문화적 의미를 많이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초기 한국교회 당회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들이구나. 그건 오늘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또 뭐 제가 뭐 정치 철학이나 신학 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일 뿐이지 신학 전공자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우리 이정환 목사님, 예, 소리 마이크를 켜야 됩니다. 마이크를 켜십시오. 네, 아, 예. 김정일 목사님 문제의식하고 비슷한데요.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학은 그 관념론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물론, 이제 과학은 그 능동적 경험이 이게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하면 마르크스 유물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계에서 기절을 하려고 그래서 유물론이 접목이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과학 규범 말씀하신 거가 성서 이해할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보편주의, 공유주의, 이해중립성, 그 조직화된 해의주의.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실천적 저항과 창조적 변혁이요. 이렇게 성서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그 과학과 별개의 신학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하시면 제가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 놓은 거가 있는데요. 그 과학의 가설의 채택 조건이 실용 여부나 경제적 이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설명할 수 있나 설명력이요? 그리고 체계화된 지식인가. 그러니까 오늘 그 신학이 설명이 되지 않는 가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리요. 그냥 정언 명언 같은. 그러니까 이런 과학이 신학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질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관념론 중심으로 신학이 그 엘리트 중심이 돼서 권력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권력화돼서 그 교회가 그 소수 중심의 리더 중심의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제 정강원이나 손원도만이 아니라 그 모든 대형교회 그 리더 목사들이 인식이 부족한데 전체가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사태가 오는데요. 과학 이제 그 교회도 어떻게 권력을 벗어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면 과학도 엘리트 중심의 권력화가 될 염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어, 정책이라든가 뭐 이제 시민사회 이런 그 평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의지 같은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드리면, 이 과학사회학 입장에서 보면, 어, 과학자 사회도 빈익빈, 빈익부, 부익부,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머트는 이해 중심적, 공유주의 이런 어떠한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 그 상당히 가치 중립적 입장에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요. 오늘 과학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누구의 줄에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연구 자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대가를 찾아간다 또는 어떤 대학의 누구를 찾아간다 이것이 과학자 사회에서는 나름의 어떤 쉽게 그 자본력 그리고 과학 정치력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주 그 좀 학교에서 힘 있는 분의 제자가 되면 나중에 이 사람에게 그 자본과 권력이 물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점은 지금 그 쉽게 그 과학계의 마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과학사회학자들이 그 점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점들을.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도 R&D 자금에 관련된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신진학자들, 쉽게 말해서 그 주류에 속하지 않는 비주류 쪽에 있는 이 신진학자들이 이 R&D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을 이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그건 과학기술 정책가들의 이 몫입니다. 예. 근데 과학사회학 입장에서는 그 참 이해 중립성인 과학 활동, 이렇게 가치 중립적이다 말하는 그런 과학자들 역시 그들의 그 어떤 과학 연구 활동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자본과 힘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지금 문제죠. 자본 분배 정의에서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 점은 과학 연구 윤리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는 측면이고요.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과학 연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그 신학의 어떤 과학적인 방법 이 점에 대해서는 예전 알리스터 맥크라스가 토렌스 누구죠? 그 파르티안이었는데 예. FF 토마 토렌스인가요? 네, 토렌스. 토마스 토렌스가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영국의 그 조직신학자잖아요. 예, 과학신학 했던 분인데 바르트 그분이 제자. 예, 예. scientific theory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그것을 이제 엘사 마크라스가 그걸 활용해서 그 자신의 과학신학을 펼쳐가는데요. 그 방법론 쪽 입장에서 과학적인 그 방법들을 좀 차용해보자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 과학의 방법들을 사용하다 보면 신학이 과학으로 환원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는 과학이 신학으로 환원되거나 언어가 서로 다르는데 한쪽 언어에 폭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입장에서의 어떤 그 과학의 방법을 신학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 입장에서, 방법론 입장에서 뭐 그 가설을 세우고 탐구하고 추리하고 거기서 결론을 빼는 가설 영역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론 입장에서 신학적인 방법, 신학의 그 방법을 좀 차용을 해가자라는 입장이 알리스토 맥가라스의 그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을 때는요.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누- 네, 예. 제가 어느 분이신가요? 장갑님. 장갑열, 노만 나오고, 예, 번호 놓은 분, 장갑열 얼굴을, 목사님, 예, 말씀하시는데 얼굴을 얼굴이 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처음이라도 아, 예, 예, 예. 얼굴을 좀 보여주시, 얼굴이 안 나와요? 네, 예. 얼굴이 왜 안 나오지? 비디오를 켜셔야 됩니다. 예,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예. 아, 비디오가 켜졌네. 그, 저는 그 공학자거든요. 저는 네네네. 공학자인데,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과학적인 그 사회과학적인 그 기술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례로, 우리가 이제 지금 TV 같은 경우에도 전자파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인체에 해로운 부분들을, 실학이, 과학의 부분들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가져갈 거냐는 부분들을 검토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를 갖다 주별로 관리를 합니다. 배기가스 규제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실학이 과학을 그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지고 해로운 거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그 간섭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지, 과학기술을 하는 거를 하지 마라 그러면 발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그 당위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과학이라 하는 거는, 기술이라 하는 거는, 기술이라 하는 거는 항상 돈하고 연관됩니다. 그 다음 아까 저게 그 뭐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자본의 분배가, 연구 자본 R&D 그 R&D의 그 돈에 대한 분배가 좋은 대학 쪽으로 많이 갑니다. 국립대학 쪽으로. 그 이번에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서울대학 같은 거를 뭐 전국에 5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R&D의 돈 예산을 학교별로 어떻게 배분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과학의 그 신학화 부분의 어젠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로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그 약, 그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 타이레놀이 미국에서 어떤 누가 그 독약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타이레놀 먹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회사는 그 대책 방안을 갖다 5분 이내에 회의의 결론을 끝낸 거예요. 그 약을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먹었는데 그 약을 해소하는 거는 주가 아니고 미국 전체의 타이레놀 약을 다 회수해가지고 폐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 타이레놀 회사가 지금 100년이 돼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지금쯤은 이제 생명 존중이라든지 인간 중심이라든지 뭘 중시할 거냐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윤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신학이 그걸 갖다 계속 이제 연구를 한다든지 포럼을 한다든지 이제 주제화 한다든지 사회화 시킨다든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거의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그 생명윤리 연구원으로 그 잠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윤리 문제가 이 사회 과학기술을 발전은 반대한다. 막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것이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21세기 프론티어 줄기사업 연구단 윤리 간사를 또 맡았습니다. 그때 황우석 주기세포 스캔들이 그때 터져가지고요. 그러니까 석 달 정도를 거의 잠 3,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윤리에 대한 어떤 그때 반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윤리 때문에 윤리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발목을 잡지 않느냐. 뭐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때,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윤리적 사유는 생명 존중이죠. 생명이 존중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위해성이라든지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야 되고요. 보다 안전성을 높여야 되고요. 이런 가치들이 최근에 막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리가 사실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사실 또 다른 과학기술의 혁신이 일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윤리 얘기하면 이게 생명의 문제다. 윤리 얘기하면, 결국 돈이 아니냐.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의견을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가치들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 생명의 가치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입장에서 기술 설계, 과학 연구 설계에 한번 참여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주기세포 연구단 그 윤리간사로 있을 때 영국에서 그 줄기세포 조정위원회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그러니까 줄기세포 조정위원회가 영국 줄기세포 연구 사업의 윤리 윤리위원회거든요. 근데 거기에 윤리위원장이 누구냐면 신학자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가 만나는 그게 영국 사회가 그냥 크리스텐덤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학적 사유와 일반 윤리 사유의 만남 가운데 주기세포의 연구 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작업들 해왔다는 거고요. 네, 그런 점들 사실 오늘 한국의 이 기독교계가 생명윤리, 연구윤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정한 시간이 9시에 끝나는데요.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뭐,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김재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학교에서 말이죠. 과학을 좀 공부해야 된다. 교양 과정으로.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동의하고요. 그 교양 과정뿐만 아니라 저는 필수 과목으로 21세기 신학 교육에서 과학이 빠지면 안 된다. 이게 절름발이가 된다. 이제 그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는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 구속사 중심의 신학을 해왔지 창조 신학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 더구나 이 창조신학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기독교는 두 책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과 성서가 하나님의 두 책이라는 그 신앙적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성서 중심이었지 자연 중심은 아니었어요. 그래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에는 우리가 너무나 등한히 했다. 그게 지금 21세기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매우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알레스톤 맥거레스가 과학신학 3부작을 이제 쓰고 또 판넨베르크도
자기 신학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신학을 과학의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과학으로서 신학을 하겠다. 이게 이제 그 판넨베르크가 조직 신학을 했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판넨베르크의 정신 이런 것이 오늘날 그 신학의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 신학적 방식을 결정하는 토대로서 이 과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재상 목사님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우리 김재상 목사님에게 저는 전하고 싶어요. 예. 뭐 시간이 엄청난 다 책임감을. 됐지만은 한 가지 뭐 질문 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과학과 신학이 서로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 과학을 신학적인 어떤 그런 안목으로 제가 또 보고 해석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역으로 또 과학의 어떤 눈으로 이렇게 신학을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지금 창조과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게 발을 붙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어떤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들으면서 이게 아까 지금 그 김 목사님이 설명하실 때 어, 이게 과학은 어떤 목표 그 정책을 정할 때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뭐 계획을 짜고 뭐 이렇게 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워딩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계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야기 듣고 저는 번쩍하면서 드는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한마디로 어떤 비전이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이게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 틀에서 보면 더 그런 게 또 이제 없기도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이나 시류에 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강의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좀 이렇게 통찰력 얻을 만한 이제 그런 그 좋은 이야기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도 뭐 비전을 제시하고 미션을 제시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개교회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교단적이나 어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내 자체에 우리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가 되려면은 이 과학이나 여러 많은 분야들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그 큰 범주 안에서 이게 서로 대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이렇게 좀 너무나 이게 큰 이제 그 이야기라서 좀 이게 추상적이기도 하고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거지만은 들으면서 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과학하고는 이건 특별히 이제 또 서로 연대를 해야 된다 해야 되겠나? 서로 조금 이게 좋은 생각 이런 걸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신학도 거기서 많은 그 도움을 얻을 수가 분명히 있고 또 이제 두 가지 책 이제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신학적인 또 관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대화하고 해서 과학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기독교계에 실제 그 움직여가는 거기에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좀 위치해가지고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게 교회가 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가면 참 좋겠다는 그런 분들의 공상을 제가 해봤습니다.
지금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좀 학제적으로 접근한 것이 한신대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학술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학술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어, 예. 너무 신학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려는 분야는 좀 사회학 입장에서 접근을 함으로써 교회 사역과 목회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해볼 수 있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를 좀 추구합니다. 너무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생명과 그 과학사회와 공공신학, 이것을 엮어가서 오늘 교회가 뭘 할 수 있는가, 뭐 이것들을 좀 하는데요. 한ye로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뇌염 백신, 독감 백신 맞을 그 시즌이 오잖아요. 저 농촌교회다 보니까 자연불하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들었지만 접종하러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교회 차량이 지역 앰뷸런스가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로 가고 병원으로 모시면서 그 자연불학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러한 어떤 과학기술의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작지만은 하나의 과학과 신학의 대화의 하나의 실천적인 측면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이제 실질적인 차원에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역사적 사례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한국의 조선의 교회는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한 예가 연희 전문 학교에서 수물과가 유지됐다는 거죠. 아서베커 선교사. 근데 아서베커 선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조선의 교회, 한국 초기 교회가 그 수물과의 존속에 대해서 지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가요, 일제강점기 시기에 김용관 선생님이 하는 조선 과학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교회 청년들을 보내고 학생들을 보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일제강점기 시의 과학은 일제가 결코 조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네, 조선의 교회가 탐했습니다. 꿈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요. 합리적인 인재, 미래지향적인 인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다. 그것이 초기 한국교회가 갖고 있던 과학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 전통을 오늘 한국교회가 되살려야 됩니다. 몰트만이 말했던 창조적 제자직, 그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문화를 새롭게 해석하고, 새롭게 도전해가고, 새 과학기술 문화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그 방향을 설정해가는 그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적인 유산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죠. 후손이 이어가야죠. 네. 그런 어떤 한국의 과학사, 교회사가 접해지는 그 지점에 우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보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걸 오늘날 실천의 차원에서 어떻게 끌어오느냐, 그게 오늘의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창조과학계 강사까지 하셨는데, 거기서 회심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 회심을 하시고 빠져나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네요. 예? 예, 잠깐 건의를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예, 강의를 하시는 내용들이 참
쉽게 접하기 어려운 그런 그 아주 좋은 내용으로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에 좀 쫓기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여러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시간을 좀 갖고 이 모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7시 반에 시작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하면 9시 반에 마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그 깊이 있는 대화를 시간이 많이 쫓기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찬성. 제 아, 섭동에 또, 참여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의 열의가 참 대단하고 반갑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너무 또 시간 끌으면 목사님들에게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좀 힘들어 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염려의 마음들이 좀 있어서 가급적 1시간 반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참여하시는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저희야 뭐 그,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아, 예. 그거 예. 나면은 일찍 나가시면 되죠, 뭐. 그러니까 강의 시간은, 강의 나가시고 시간 이야기할 그대로 사람 하되, 하면 되지. 강의 시간은 그대로 하되 토의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여기 고수분들이 많이 모이시는데, 교수님도 계시고 고수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그래야 예. 들으면 또 도전이 돼서 거기에 관련된 책도 좀 찾아보게 예, 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강의 시간도 필요에 따라서 조금 좀 융통성 있게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40분에서 50분 한다든지. 제가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30분을 늘리면 그게 또 대화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하면은 조금 오히려 좀 오히려 그 강사님들이 좀 부담이 안 되겠나 이런 좀 생각은 있는데 그거는 뭐 그 주최 측에서 뭐 잘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맥시멈 50분을 하려고 합니다. 50분 넘어 아, 예, 그렇죠. 뭐 그런 거 정하면 좋죠. 예, 예. 너무 예, 힘들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맥시멈 50분.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40분에서 50분 사이로 이렇게 이제 발제 강의는 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실 질의응답에도 굉장히 창조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또 강사분도 자기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이야기도 질의응답의 과정에서 굉장히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강의 준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그 알짜배기가 거기에서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이 매우 귀한데 또 열심히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매우 우리 이정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에, 감사드리고요. 어, 그 21세기 목회자들의 필수는 어쨌든 이 과학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진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열심히 신학책보다 제가 과학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지금은. 아, 그러셔요. 예. 예. 음. 제가 과학책을 한 100여 권 사서 읽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신학적 통찰을 많이 이렇게 제가 얻고, 그래서 저희 지평너머 교회는 창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깊이 있게 창세기 1장을 강해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그냥 이념으로가 아니라 구호로가 아니라 정말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는 예, 진정한 의미의 창조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만 우리 신앙의 지평이 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힐 수 있다. 저는 지금 한 세계 교회가 사회로부터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탄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계관에 있어서 21세기 첨단 과학이 발견한 세계에 대한 이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중세적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고 있다.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유치원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창조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완전히 후진적으로 꼴통으로 완전히 내몰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 교회 초기 교회는 초대 교회는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최선진에 서서 과학도 제일 먼저 교회가 받아들이고 뭐 그런 운동들을 하고 사회 변혁 운동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뭐 사회 변혁에 걸림돌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예. 저는 이게 과학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과학에 대한 공부도 우리 모임에서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 못지않게 저는 과학 공부가 필요하다. 그 균형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재상 목사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적극 동,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이 열심히 여기서 좀 해주셔야 도와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유물론 신학이 있거든요. 유물론 신학은 그 경험론, 그 능동적 경험을 통해서 신학을 접근해요. 근데 이제 유물론이라고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너무 하니까 그걸 용어를 과학신학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 과학신학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커리로 우리 저 이진건 박사님 조직신학 하시는데 그 조직신학 쪽에서 그 과학을 이렇게 좀 접목해서 조직신학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인물론 신학이 지금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하고 멀어져 있어요. 경험론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념론 신학, 이렇게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생각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러니까 이거 언밸런스가 나는 거거든요. 네. 유물론 신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논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 과학신학 그게 이제 그 명칭으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생태 신학 쪽에서 그 유물론적인 그 접근을 하면서 사물 생태 신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등장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사물, 그 브루노 라뚜르의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 생태를 이루는 그런 구성물도 하나의 행위자가 됩니다. 함께 지식을 만들어가는 행위자. 서로 대칭된 동등성을 갖고 있는 그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입장에서 등장한 것이 이제 사물 정치학, 사물 철학입니다. 요즘은 그 생태신학에서 그 방법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유물론이란 말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사물 생태신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 이제 행위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사물의 그 능동적인 그런 행위적 측면에서 사물을 읽고 그게 이제 신유물론하고도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내통되고 있는 그런 이제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가면 상당히 신학적 이해 관점들이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동훈 목사님 오늘 질문이 없으셨는데 말씀이 음, 뭐, 김jool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적인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어,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뭐, 전병선 목사님 그 말을 저도 좀 하고 싶다. 왜 신학교에서는 신학만 해야 되느냐? 신학을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양 과목 쪽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철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심리학도 그렇고 거의 뭐 특히나 우리 지금 이제 이 과학을 하고 있으니 제가 오늘 그 저 우리 이 김재상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상당히 이 과학적 용어가 기독교적 그 용어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이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완전히 문과머리고 문과 출신이어서 과학 쪽이나 수리 쪽은 정말 제가 그 이해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그 뭐 능동적 경험, 뭐 유사각, 사이비각 뭐 이런 개념들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어떤 가 연락이 연결이 되더라. 칼포프 뭐이 그 반정 과학 반정주의 하는 것들이 뭐 열린 사회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하고 이 매치가 된다. 근데 저는 오늘 하나 뭘 느끼는가 하면 그 트랜스 사이언스 하는 것이 과학은 과학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한다 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말을 바꿔서 트랜스 크리스티애너티 하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일으키고 있는 문제 교회나 기독교가 답을 못 주는데 그 대안으로 이제 그 우번시 이야기를 사태를 말씀하면서 접목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우리 기독교도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껴있는 성도도 일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문가 일부, 또 어떤 그 선도적인 어떤 그 신학자 일부, 이렇게 조직만 잘 되면 교회의 문제나 기독교의 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과학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회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 같은 분이 어드바이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그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우리도 이거는 사볼 만한 문제다. 아, 뭐 결코 우리가 이제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의 어떤 이 소통 이거만 있으면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오늘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뜻깊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신건 교수님, 예, 말씀 한마디, 한 말씀 들으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발언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꾸 말을 많이 할 버릇이 돼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들었던 유익한 깨달음은 과학의 발전과 민주주의는 서로 공명하고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발달하는구나.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과학이 필요하고 과학의 발전에 민주주의가 중요하고나는 것을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학 대학마다 교양 과목에서 과학을 안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서신학 대학의 예를 들었는데, 근데 과학 가르치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를 부릅니다. 대부분 비전교에서 박영식 교수 사건도 과학신학이 아니라 이제 창조론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창조론을 많이 가르치지 않고 인간론을 제 강의를 많이 한 과정에서 인간 이해를 위하여 과학책을 많이 보았는데요. 과학은 how를 가르치고 어, 신학은 why를 가르치기 때문에 how에 대해서는 과학에 이름해야 되거든요. 주류 과학에 대해서는 사이비 과학이 아닌 경우. 근데 이 기독교가 how까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느냐까지 일일이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까 말대로 자연이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라는 두 말씀 중에 성경 말씀이 자연과학을 압도해버리고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과거의 지동설도 그렇고 지금 진화론 거부하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 거부하는 것도 성경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과학을 가지고 이제 끌어 들어오니까 창조과학이라는 지형, 괴물 같은 과학이 생겨나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교회와 뭐 과학과 종교는 아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가장 과학의 적이다.
교회가 가장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과학은 반증의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냥 민주주의도 반대할 수 있는 논리 아닙니다 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무조건 예 하면 그 김일성주의고 공산주의인데 교회에서 결정해서 반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틀려도 저거 반대한다고 말하죠. 목사님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잘못된 과학을 퍼뜨려도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 성서절대주의, 성서문자주의를 깨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에서 가끔 그렇게 깨는데 오늘도 우리 성결 서울신학대학의 총회가 열리니까 박영식 사건이 총회에서 또 논쟁이 되나 봐요. 근데 이제 총회본부 안에서 오래전에 우리 성결대 교리를 확장하자, 교리를 많이 정하고 교리를 평신도 이렇게 쉽게 해설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졌는데 이 전문가의 교수나 선배를 부르지 않고 그냥 젊은 신학생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냥 교단 목사 몇 사람하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냥 80년, 90, 10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을 가지고 교리화했어요. 오늘 들어가 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성경은 절대 무료하다. 이렇게 지금 성서론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서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오류가 많고 무슨 투성이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도 신학생활에도 아니다 할 가능성이 교회에서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도 어떤 열린 사고를 안 합니다. 성경이 인간이 남녀대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이 종류들을 만들었다는데, 이래서 어떤 대화, 반정, 대화, 토론, 반대 여론의 기회를 교회가 안 주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의 토론이 전혀 안 열립니다. 교회는 과학의 열매는, 달콤한 열매는 최대한도로 따먹고 과학이 발견한 중요한 창조론, 진화론, 인간 이해, 인간의 성에 대한 이 이해는 철저히 성경의 일부를 거부하거든요. 오늘날 열린 사회, 미래 사회에서 가장 큰 적은 교회다. 이 교회는 빨리 죽고 불타 없어지고 새로 하나님이 새로 세워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말씀으로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덕 목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은. 박영동 목사님, 예, 요청 들어왔는데요. 예, 아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목회자의 세계에서도 이제 평신도 세계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그 호주의 로버트 뱅크스 박사가 평신도 목사 안수 안 받고, 해가지고 한국의 송인수 선생이 이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과학계도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본화되고 상업화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계의 평신도 운동, 뭐 그런 게 또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아까 수기 민주주의라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항과 새로운 창조 번역을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과학의 그 독점을 또 막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그 귀한 그 우번 씨의 예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상 목사님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마치죠. 예, 음. 마무리보다는 그 다음 6월 10일 날은 좀 혁신 정책 얘기하면서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함께 생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태도로 교회가 참여하면 좋겠다. 했다면 이제는 가치 혁신 정책이라는 건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 저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제가 연구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에너지 전환. 네. 그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학사회학과 공공신학 두 방법론을 가지고 그, 시- 그 진짜 실천하는 교회 방법을 좀 분석한 점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좀 그런 것까지 같이 하면서 미팅한 것은 그 내일
다음 주에 다음번 그 모임을 조금 그냥 실천적인 입장에서 함께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주에 우리가 세 번째 강의를 듣게 될 텐데요. 그때는 좀 세상이 바뀐 그런 아마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윤석열이 없는 세계에서 우리 그때는 만나도록 하고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6개월 이상 정말 내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그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리고 조금 가벼운 어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투표 잘 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세상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